자,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지금 노드 기반 익스프레스 사용해서 백엔드 구성하는 과정 쭉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메일 발송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노드 익스프레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얘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이제 웹서버라고 합니다. 이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제 웹브라우저죠. 자,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 안에 있는 HTML 페이지를 통해서 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get, post, put, delete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URL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파라미터들 이걸 전송해서 요청을 보내죠. 주로 이 보내는 요청은 파일이나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뭐 이런 기능들이에요. 그럼 웹서버는 그거에 관련된 기능들을 하는데 대체로 얘가 하는 일은 첫 번째가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가 첫 번째가 되면 안 되는구나. 자, 대체로 얘가 하는 경우는 이제 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 연동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업로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태 관리. 상태 관리라고 하는 말은 전역 변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었던 쿠키, 세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네, 이렇게 하는데 메일 발송 혹은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문자 발송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능은 얘는 갖고 있질 않아요. 자, 메일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서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메일 서버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발송을 담당하는 부분과 수신을 담당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발송을 담당하는 서버를 SMTP 서버라고 하고요. 수신을 담당하는 서버는 좀 옛날 거는 팝3, 최신 거는 IMAP 서버예요. 근데 웹브라우저가 얘네들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AJAX 기술이 이 메일 서버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연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웹서버로 하여금 메일 서버한테 발송을 요청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노드에서 다른 SMTP 서버를 통해서 메일을 발송해 달라라고 요청을 보내야 되는 프로그램을 또 짜야 되는데 SMTP는 연동이 그나마 좀 쉬워요. 발송 기능은 구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수신 기능은 구현이 좀 빡세요. 그래서 대부분 웹사이트에서 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SMTP하고만 연동하지 팝3하고는 연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쇼핑몰 같은 데서 메일 같은 거 오면은 이 메일은 발신 전용이니까 답장 보내도 나는 못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막 답장을 보내면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보내면 진짜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스팸 메일 때문에 막 열이 받아갖고 막 거기다 막 욕 써서 보낸 적이 있다면 헛수고한 거야. 못 받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웹서버라는 거를 구성하는 것도 지금 빡세 죽겠잖아요. 그쵸?
그럼 이 SMTP 서버를 구성하는 건 또 얼마나 빡셀까?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의 서버들이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DB 서버는 이미 했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노드건 아니면은 리액트 프로그래밍을 완성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으로 옮겨야 된다 그랬죠. 실제 서비스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보통 그런 리눅스 컴퓨터는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큰 센터에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다 못 둬. 소음이 너무 커갖고. 그럼 거기까지 내가 CD에다 구워갖고 찾아갖고 가느냐? 그건 아니고 원격지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서버가 또 따로 있어요. FTP 서버라고.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 얘가 파일 전송을 역할하는 서버예요. 이 밖에 그 SSH 서버, 터미널로 원격 접속하게 하는 기능. 만약에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 한 대에다가 프린터를 연결하고 다른 컴퓨터들이 이 연결을 해갖고 프린터를 대신한다. 그럼 얘는 프린터 서버라고 해요. 이런 종류로 그 각각의 기능을 하는 여러 종류의 서버 프로그램이 하나의 운영체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리눅스, 윈도우에서 안 하고 리눅스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리눅스를 공부하면은 처음에는 리눅스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하지만 리눅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조까지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각종 서버 설치하는 걸로 설치하고 세팅하고 운영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일 서버를 구축하는 거는 운영체제 과목에서 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 왜 스마트폰 같은 거 쓰면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랑 연동해서 이제 내가 메일을 보내거나 받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특히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지메일하고 다 자동 연동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통 웹에서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웹메일 시스템들은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SMTP 서버를 외부 프로그램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일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 구글하고 연동을 해서 구글을 통해서 SMTP 서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웹서버는 자체적으로 메일 발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송을 원하는 경우 SMTP 서버와 연동해야 된다. 뭐 리눅스 서버 같은 거 직접 설치한 후 SMTP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 플랫폼에 연동하는 형식으로 메일 발송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구글과 네이버 같은 거. 자, 우리가 보통 오픈 API 연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픈 API 연동할 때 그 인증키 같은 거 발급받잖아요. 구글도 비슷한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일단 노드 메일러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자, 구글에서 앱 비밀번호라는 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앱 비밀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단계 인증이라는 걸 켜야 됩니다. 이 2단계 인증이 뭐냐면 구글에 로그인할 때 내가 처음 로그인하는 컴퓨터다. 그러면은 그 예를 카톡 같은 것도 비슷한 거 하는데 웹페이지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오는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인증번호로 이제 한 번 더 인증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거를 키지 않으면은 앱 비밀번호라는 게 발급이 안 돼요. 이 앱 비밀번호라는 게 일종의 그 오픈 API 연동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글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계정 아이콘 누르시고요. 구글 계정 관리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왼쪽에 보안 그리고 2단계 인증을 누르시면은 2단계 인증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별거 없어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뭐 그런 과정인데, 이 2단계 인증 이후 페이지는 여러분들 구글 계정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부터는 사람마다 제시되는 페이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상황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아이폰 쓰는 분들하고 안드로이드 폰 쓰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안드로이드는 어차피 자기 핸드폰에 구글을 연결하지 않고선 못 쓰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몇 개 뚜덕뚜덕 하면 넘어가는데, 아이폰이나 맥 쓰시는 분들은 과정이 조금 더 있어요. 자, 어쨌건 2단계 인증이라는 거를 거치고 나면 이제 앱 비밀번호를 키러 왔을 때 여기 첫 번째 드롭다운에서 기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성 버튼 누르시면 비밀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계정 아이콘을 누르고 왼쪽에서 보안. 자, 저는 2단계 인증이 켜져 있어요. 자, 뭐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는 뭐 이런 과정이에요. 자, 저는 이미 2단계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절차가 없었는데, 그 여기 연결되어 있는 기계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오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에 지메일 어플 같은 거,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두신 분들은 그 앱을 통해서 푸시 알림이 오기도 해요. 유튜브로도 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사용자만 오는 건지 일반 사용자도 되는 건지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앱 비밀번호라는 거를 키로 들어가면, 자, 여기 있죠. 여기서 앱 선택에서 기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면 팝업으로 비밀번호가 뜨는데, 여기서 주의. 이 비밀번호는 지금 이 화면에서 확인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이 비밀번호 다시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닫아버리면 이 비밀번호를 두 번 다시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복사를 해서 어디엔가 붙여넣기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소스코드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네 글자마다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보기 편하라고 돼 있는 거지 진짜 비밀번호에 띄어쓰기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띄어쓰기 다 없어지죠? 요 네 자리마다 띄어쓰기 하는 거 진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거 진짜 띄어쓰기 넣어갖고 비밀번호 잘못됐다고 나오는 분들 있더라고요. 자, 이 앱 비밀번호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연동키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그냥 지우고 다시 만들어버리면 돼요. 삭제하고 생성하는 게 뭐 개수 제한이 없고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코드를 볼까요? 자, HTML로는 sendmail.html이라고 하는 HTML 파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sendmail이라고 액션을 걸었고 포스트 방식, 그 다음에 name, 라이터 이메일, 리시버 이메일, 리시버 네임, 리시버 이메일.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 받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주소. 그 다음에 메일 제목과 내용. 가장 베이직한 항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여기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폼이 페이지 이동 못하게 2점 프리벤트 디폴트로 막아놓고 폼 가져와서 자, 2점 커런트 타겟이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이니까 이 폼 태그 자체 이 커런트죠. 커런트의 액션 아까 폼 태그에 액션 주소 걸어놨잖아요. 요거 요 값을 백엔드 주소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await axios.post한데 URL 거는 거에다가 이 폼 태그에 액션 주소를 갖다 박았고요. 콘솔.로그로 찍은 거는 그 본문 메일 본문 작성하는 거에 입력 값을 한번 찍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포스트 파라미터 넣어서 이름 이메일, 제목, 내용 요 정보를 입력 값을 갖다가 때려 박아서 이제 포스트 전송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기본 태그만 넣은 거니까요. 자, 위즈윅 에디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즈윅 에디터가 뭐냐면은 글 쓸 때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애들. 종류가 꽤 많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쓸 수 있는 위즈윅 에디터 종류가 꽤 많아요. 자, 그 중에 좀 전통 있는 애 중에 하나가 CK 에디터라고 하는 애예요. 제가 이 CK 에디터가 버전이 한 2때부터 썼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0년 됐거든요. 얘. 제가 20대 초반부터 알던 애니까 되게 오래됐죠. 뭐 특별히 비용이 들지도 않아요. 근데 CK 에디터 5가 있고 4가 있는데 5 같은 경우는 PDF 내보내기도 되네. 우와. 오, 이거 멋진데? 우와. 이건 좀 멋졌다. 아, 근데 밑에 표는 안 나오는구나. 에이. 자, 근데 이 버전 5가 연동하기가 좀 엄청 빡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CK 에디터 4를 써요, 그냥. 얘도 뭐 비주얼적으로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별 차이 없어요. 다 나오나. 인라인 에디터라고 해서 이렇게 페이지 자체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잘 쓰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만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HTML에서 적용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얘는 내가 5를 썼구나. 자, CK 에디터 5네요. 자, 5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그 CDN 방식으로 참조를 하고요. 이 텍스트 에이리어 있죠, 여기. 예. 자, C 클래식 에디터 점 크리에이트 하면서 이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이 텍스트 에이리어의 객체를 파라미터로 딱 주면은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어요. 되게 짧고 굵어요. 그래서 쭉 인용문 적용도 가능하고 여기는 헤딩원 유튜브 주소 하나 갖다가 미디어 URL 넣고 적용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지금 제가 메일 발송 눌렀을 때 메일 발송 버튼 눌렀을 때 이 CK 에디터라는 걸 사용하면은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시켜 주려고 이 텍스트 에이리어의 입력 값을 로그로 출력하게 한번 박아 놓은 거예요. 입력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려고. 자, 메일 발송 누르면 일단은 백엔드를 구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404 에러 뜰 겁니다. 그 전에 입력 내용이 콘솔에 찍히는 것만 봅시다. 자,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입력한 이 내용이 이렇게 HTML 태그로 구성이 돼요. 입력한 내용은 HTML 태그로 자동 구성된다. 자, 백엔드 페이지가 지금 404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백엔드 코드를 보자고요. 자, 일단 환경 설정 값을 추가를 합니다. 메일 발송과 관련된 환경 변수들이에요. 자, SMTP 호스트라는 거는 구글의 SMTP 메일 서버 주소고요. 포트는 SMTP 서버 포트예요. 요 두 개 값은 공개가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구글에 로그인 할 때 쓰는 아이디. 구글은 따로 아이디가 없죠. 메일 주소로 직접 로그인하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발급받은 앱 비밀번호. 이런 값들은 노출되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별도의 환경 설정 값으로 뽑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pp.js에서 메일 발송 기능을 이제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패키지를 설치했다는 전제하에 노드 메일러라고 하는 애를 가져옵니다. 얘는 그 스텝 4에서 별도로 추가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냥 라이브러리 객체예요.
자, 이제 백엔드 페이지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프론트엔드가 보낸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이래요. 구글에 메일 발송해달라고 전송하기 위한 코드를 구성을 할 겁니다. 자, 바로 페이지 구성 들어가요. 자, 메일 발송 기능이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을 해요. 비동기 처리예요. 그러니까 에이싱크 어웨이트 문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백엔드 페이지에서 에이싱크 어웨이트 쓸 일이 있으면은 따로 즉시 실행하면서 만들지 말고 콜백 함수에다 에이싱크 바꿔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서 이 안에서 그냥 어웨이트만 쓰면 되니까. 자, 일단 프론트엔드에서 보낸 파라미터를 받을 건데요. 단순하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놓은 게. 자, req.body 안에 이제 프론트에서 보낸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구조분해해서 받았는데 이메일하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메일을 let으로 선언했어요. 이건 변수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이름하고 받는 사람 이름 제목과 내용은 상수로 선언했어요. 변수는 값을 바꿀 수 있지만 상수는 못 바꾸죠. 자, 일단 제목하고 내용은 딱히 건드릴 일이 없는 거고 문제는 요 메일 주소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SMTP 서버하고 연동할 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보내줘야 되는데 원래 이메일 규격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는 파라미터는 없어요. 이메일 주소를 적용할 때 그냥 이메일 주소만 세팅해서 보내면은 받는 사람이 요게 돼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세팅할 때 이름 한 칸 띄고 괄호 열고 메일 주소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서 보내면은 받는 쪽 시스템이 알아서 이름과 메일 주소를 분리해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요 이메일 주소만 보낼 건데 만약에 이름을 입력을 했다면 메일 주소만 그냥 쓰기는 아까우니까 메일 주소와 이름을 이렇게 문자의 형식으로 구성해서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받는 쪽 시스템한테 이 이름을 설정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이름은 아무거나 기입해도 돼요.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부르고 싶은 호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메일 주소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메일 정보를 구성을 합니다. from to subject HTML. 자, 내용이 HTML이에요. 이렇게 해서 JSON 구성하고 잘 구성됐나 로그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메일 보내는 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메일 서버 연동에 필요한 정보를 구성해요. 이거는 노드 메일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코드를 갖고 와서 값만 바꾼 겁니다. 자, 호스트 구글 서버 주소예요. 그 다음에 포트 구글 서버 포트 번호. 시큐어 보안 연결을 하겠다라는 옵션이고 어스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 이렇게 해서 정보가 잘 구성되는지 확인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정보 값들은 자, 구글 도움말, 지메일 도움말에서요. 여기서 SMTP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둘 중에 뭘 봐야 될지 저도 처음에 몰라서 처음에 하나씩 다 봤어요. 근데 첫 번째 거에는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두 번째 거를 확인했었죠. 자, 보면은 이제
1단계 뭐라고 돼 있고 2단계 딱 봤더니 여기에 정보가 있는 거야. 관세야 자니? 자, 여기 SMTP 서버라고 있죠? 있고 SSL 인증 필요. 이게 이제 보안인 거고 SSL용 포트 465 TLS 포트 587 이 포트 번호도 몰라야 될지 처음에 잘 몰라서 그냥 하나씩 다 넣어봤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모든 이메일 시스템이 이 정보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보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보내봅시다. 자, 이 콘피그 인포를 파라미터로 해서요. 노드 메일러 점 크리에이트 트랜스포트 발송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 발송 객체한테 send mail이라고 보내면서 자, 발송 정보를 여기다 세팅해서 객체 생성하고 이 객체를 통해서 send mail로 출하면서 위에서 준비했었던 발송 정보 얘를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끝나요. 만약에 발송을 제대로 됐으면 트라이가 끝나겠죠. 그럼 RT랑 RTMSG는 200과 OK라는 값을 유지할 거고 발송하다가 뭔가 연동 정보를 잘못 설정했다. 패스워드 같은 거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럼 캐치로 띄니까 RT랑 RTMSG는 500 그리고 에러 메시지로 내용이 바뀌겠죠. 이 변수가. 그럼 그걸 최종적으로 얘 아니면 얘를 브라우저한테 결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발송이 완료됩니다. 자, 이 로직은 응용의 여지가 1도 없어요. 그냥 매번 그냥 이대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발송자 이름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구글하고 연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글에 연동하기 위해서 그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전달한 상태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원래 발송자 메일 주소는 이론상은 아무거나 기입해서 보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발송자 주소를 계속 숨길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이 스팸 메일 발송에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발송자 메일 주소랑 로그인할 때 쓰는 이 계정 아이디가 매칭이 안 되면 발송을 거부해요. 자, 수신자 이름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 메일 제목 세팅하고 유튜브 이게 될지 모르겠네. 자, 보낼게요. 자, 그러면은 백엔드에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쭈쭈 받고 클라이언트 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떴죠. 자, 여기서는 메일 발송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떴고요. 구글을 통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지메일 쪽에 가보면은 보낸 편지함에 이렇게 보낸 메일이 들어있고요. 유튜브는 보안 때문인지 얘네가 그냥 제거를 하네요. 유튜브 영상 링크 한 건. 그치, 이메일에 영상 링크 삽입할 수 있다고 삽입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자, 네이버 쪽으로 보냈으니까 네이버에서 받아봅시다. 잘 왔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메일이 와 있죠.
유튜브 링크는 안 들어오네요. 자, 네이버 메일에 보면은 네이버 메일도 여기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one more thing.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팝3 아이맵 설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팝3 SMTP 설정에서 사용함 하고 맨 밑에 보면은 여기 네이버에 대한 SMTP 주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smtp.naver.com 465 계정 아이디는 네이버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 비밀번호는 네이버 로그인 비밀번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설정 값을 바꾸면 설정 값을 smtp.naver.com으로 바꾸고 아까 포트 번호는 465 똑같네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 여기에 기입하는 네이버는 구글처럼 앱 비밀번호가 아니라 진짜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오브 더 레코드.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백엔드는 네이버를 통해서 메일을 보낼 거예요. 되는지 해볼까요? 네이버 유저.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보내는 사람 주소가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랑 일치해야 돼요. 진짜 이름. 자, 카카오 메일을 통해서 보내보자. 네이버에서 카카오로 보내볼게요. 자, 가는지 봅시다. 네이버랑 연동은 성공했대요. 자, 그럼 여기 카카오에도 지금 메일이 도착해 있죠? 자, 모든 메일 시스템이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을 해요. 카카오도 있나? 아이메일 메시지 사용함. 카카오도 다 제공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 시험 때마다 피드백 메일 보내드리는 게 이거를 응용한 거예요. 이거를 응용이 아니라 활용한 거예요, 이걸.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11시라고 치고요. 11시 45분에 다시 봅시다. 이거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11시 45분에 봐요. 자, 메일 발송까지 살펴봤어요. 네, 지나간 코드들은 좀 접어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을 할 건데요. 미리 이제 완성된 거를 먼저 보여드려 보면 일단은 단일 업로드부터 해야겠죠.
자, 우리 작업 폴더 안에 보면은 내가 지금 녹화 중인가? 녹화 중이네. 자, 작업 폴더 안에 보면은 이제 언더바 파일스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로그가 저장되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되는 내역이 이렇게 로그로 쭉 기록이 되고 있죠. 요 파일스 폴더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은 이게 내 컴퓨터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온라인에서 가동 중인 별도의 백엔드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미 프론트엔드 페이지 HTML 페이지라는 준비를 했는데 업로드 싱글.html 이라고 해서 이미지 파일 하나 놓고서 거기에 이제 업로드 필드를 이렇게 매칭시켜 놨어요. 자, 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미지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등록을 해주면은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냥 이렇게 출력해주는 기능이었어요. 이건 새로 고침하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제 할 거는 여기에 있는 파일을 내가 이제 파일로 지정을 해주면 백엔드에 업로드를 해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은 이제 HTTP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이 부여가 되고요. 그 URL을 받아서 여기다가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백엔드에 업로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주소를 보면은 이미지 주소 복사하면은 이렇게 온라인상에 업로드 돼 있는 백엔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이렇게 계속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폴더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 번 업로드가 될 때마다 업로드된 결과를 이렇게 제이슨으로 받아와야 돼요. 이 업로드된 결과를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또 업로드하면 파일 이름이 똑같아지면 자, 처음에 이 파일을 일단 다 지울게요. 자, 이 파일 하나를 여기다가 업로드했다고 칩시다. 그냥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또 갖다 붙이면 덮어서 씌워지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5명이 있는데 5명이 전부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폴더 하나에다가 한 명씩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렇게 덮어 씌워진다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받으면서 같은 이름의 파일들이 저렇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업로드하면은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올려야 돼요. 또 업로드해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가서 파일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돼요. 마지막은 멀티 업로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할 거고요. 익스프레스의 단일 기능으로서 이제 요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많이 어려워요. 코드도 되게 코드 절차가 되게 길고요. 그 흐름도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좀 구성이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직접 핸들링하기도 해야 돼요. 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서 업로드 안 쓰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최소한 프로필 이미지 하나를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드는 필요할 테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12시 10분에 시작합시다. 여기 안에 누가 계속 졸아서 안 되겠다. 세수 좀 시키고 할게요. 이따 봐요. 12시 10분. 자, app.js에 들어가는 기능 자체는 여기서는 그렇게 막 크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자, 파일 업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헬퍼 중에 파일 헬퍼에다가 업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파일 헬퍼 참조를 해오고요. 자, 여기 앱에서 스텝 8 하고 가는 거예요. 이 app.js 자체는 뭐 크게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파일 헬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파일스 밑에 업로드라는 폴더 안에 파일들이 저장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로드 폴더 자체를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수가 있어야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이 노출이 되죠. 우리가 퍼블릭 폴더도 URL에 노출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듯이 이 업로드 폴더도 등록을 할 거예요. 환경 설정 파일을 보면은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업로드 파일이 저장될 폴더 언더바 파일스 밑에 업로드라는 폴더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폴더가 노출될 URL 슬래시 업로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소가 이거 노란색 http:// 로컬호스트 땡땡 포트번호 3001 슬래시 업로드. 자, 이 URL을 지정하면은 이후에 뒤에 오는 단어들을 이 폴더 안에서 뒤지게끔 연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업로드 맥스 카운트가 5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단일 업로드만 할 거라서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업로드가 안 될 텐데 멀티 업로드를 구현하게 되면 한 번에 5개까지 받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값을 마이너스 1로 지정하면은 멀티 업로드를 올릴 때 개수 제한이 없어져요. 자, 이거는 업로드 할 때 파일의 최대 용량입니다. 바이트 단위고요. 20메가를 지정한 거예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해서 20메가. 그 다음에 요거는 업로드 할 수 있는 확장자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요 설정 값을
자, 업로드된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URL에 노출하기 위해서 app.use에 이게 아까 환경 설정 파일에 슬래시 업로드라고 지정했던 거죠. 그리고 업로드 파일이 등록될 폴더 언더바 파일스 밑에 업로드 점 파일스 밑에 업로드라는 폴더를 서브 스테이틱으로 해서 이 URL에 노출해라 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 서브 스테이틱 퍼블릭 패스로 등록을 해놨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업로드될 폴더에 대한 경로도 같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텝 8에서 스텝 8에서 백엔드 페이지에 슬래시 업로드 밑에 싱글이라는 백엔드 URL 하나 정의할 거예요. 업로드는 get 방식으로는 업로드를 못 받아요. get 방식은 업로드를 못 받아요. 파일helper.initMalt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업로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객체를 리턴 받을 겁니다. 아직 우리 파일헬퍼 안에 initMalter라는 함수 안 만들어져 있어요. 요 함수 만드는 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함수 안에서 업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를 리턴하게끔 이제부터 헬퍼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이 객체를 사용해서 싱글이라고 호출하면서 인풋 타입 파일의 네임 속성을 지정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파일을 업로드를 받아요. 만약에 멀티 업로드면은 arra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네임 속성을 걸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싱글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게 함수예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얘가 업로드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수로 쓰는데 만약에 업로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에러 객체가 콜백으로 들어오고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그 파라미터 받고 결과 처리하고 그런 여태까지 스텝 7까지 진행했었던 처리를 이 안에서 진행하면 돼요. 결과 보내는 것까지 파라미터 받고 결과 보내고 그런 것들. 자, 근데 이제 이 이니트 멀터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객체가 파일 업로드를 수행하면서 업로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이 결과 데이터를 REQ 객체한테 병합을 시킬 거예요. 원래 REQ 객체에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없는데 이 init 멀터를 통해서 이 REQ 객체 안에 업로드 정보를 병합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 리퀘스트라고 해서 출력하고 있는데 아까 멀티 업로드를 해갖고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구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리퀘스트라고 그룹핑 하고서 req 파일이라고 했을 때 업로드된 파일의 정보가 이렇게 쭉 담겨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웹브라우저한테 전송해서 업로드 결과니까 네가 알아서 화면에 뿌려 라고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본 파일 이름을 한글이었는데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 보이죠? 실제 상용 시스템은 한글 파일 이름 인식 못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런 식의 임의의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물론 중복되지 않게 하기도 할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헬퍼에 등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함수는 업로드를 수행하고 업로드 결과를 이 req 객체 안에 삽입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파일 헬퍼의 init 멀터. 그리고 만약에 업로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콜백 함수로 에러 객체가 들어옵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 체크 업로드 에러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에러의 종류를 판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에러를 스로우를 시켜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를 스로우를 시켜요. 그럼 에러가 났으니까 캐치로 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에러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스테이터스 500으로 보내고 이 에러 객체 안에 있는 에러 코드와 에러 내용을 제이슨으로 구성해서 샌드 시키고 처리 종료. 만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결과를 200으로 치고 이 req 파일을 제이슨으로 보낼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환경 설정 파일. 환경 설정 파일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app.js를 구성을 하는데 app.js에서 지금 파일 헬퍼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파일 헬퍼의 기능이 init 멀터라는 메서드와 체크 업로드 에러라는 메서드인데 이 두 개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두 부분에서 실행하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를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호출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상황 인지됐죠?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준비합시다. 지금 11시 27분이 12시 27분이고요 12시 45분에 체크할게요. 오늘 오후까지 진도 나갈 것 같네요. 자, 이따 봅시다. 자, 파일 헬퍼 작업을 시작합니다. 5개 단계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함수를 먼저 정의하는 것부터예요. 자, 파일 헬퍼 열어서 스크린샷에 좀 신경을 썼어요. 그 패스에서 이제 조인하고 그 다음에 확장자를 추출하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업로드 폴더로 환경 설정에 지정을 했죠. 업로드가 될 폴더 경로랑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우리가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조인 함수로 걸어서 하나의 경로로 완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인 함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뭐 내 사진 .jpg 라고 업로드를 했다라고 하면은 extname은 확장자를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이걸로 이만큼을 뽑아요. extname 함수로. 그 다음에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 뽑아낼 확장자를 붙이면은 새로운 이름이
구성이 되죠. 이걸 여기다 걸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터 객체 얘는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이제 업로드를 수행하는 거예요. HTML에서 업로드를 수행하려면 HTML에서 업로드를 수행하려면 그 폼 태그에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 인코딩 속성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엑시오스를 통해서 그걸 처리할 거예요. 파일 업로드. 자, 엑시오스로 이제 파일 업로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헤더에다가 컨텐트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흔히 멀티파트 전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모듈 이름도 멀터예요. 거기서 따와서. 자, init 멀터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환경 설정 파일에 있는 업로드 폴더를 일단 만들어줍니다. 폴더가 있어야 거기다 파일을 넣어주죠. 자, 멀터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리턴 받아요. 여기에 이제 제이슨으로 어마어마한 환경 설정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멀티파트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이 객체를 마지막에 리턴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는 전부 이 멀터 함수 호출할 때 쓰는 파라미터예요. 제이슨 열고 여기서 제이슨 닫잖아요. 이게 다 설정이에요. 설정. 그리고 체크 업로드 에러라고 하는 함수를 준비해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에러 종류를 판단시킬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 그냥 완성 코드 보고 일일이 다 한 번에 코딩 다 해놓고 결과 확인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중간 결과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실력이 느는 사람하고 안 느는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보면은 느는 사람은 중간에 변수값을 출력을 꼭 해보는데 안 느는 사람은 출력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제시하는 코드에서 콘솔.log 로그 출력하는 게 없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해놓고서 에러 나면 뭐가 에러지 찾는 게 뭐가 에러지라고 찾는 게 아니라 나타나 있는 변수가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콘솔.log로 무조건 찍고 가는 거예요. 이 변수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변수 값들을 중간에 내가 무슨 변수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내가 임의로 출력하는 코드를 넣어본 적이 없다면 여태까지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변수를 중간에 꼭 출력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중간에 제가 콘솔.log를 넣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보라는 거고 제가 콘솔.log를 안 넣어드려도 중간중간에 변수를 출력해 보셔야 돼요. 이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무엇이다 라고 내가 마치 암산 풀듯이 예측이 안 되면 출력해 보세요. 변수 내용이 예측이 안 되면 내용을 모르는 거야. 자, 이 멀터라고 하는 함수 호출할 때 스토리지, 리미트, 파일 필터라고 하는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스토리지는 저장될 폴더의 경로랑 파일 이름을 결정해요. 이 안은 다시 멀터.디스크 스토리지라는 함수의 리턴 객체를 연결하고요. 이 함수 호출할 때 다시 데스티네이션이랑 파일 네임이라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데스티네이션에서는
폴더를 설정해줘요. 업로드될 폴더가 여기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백엔드 상의 폴더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업로드된 파일을 이 이름으로 저장해라 라고 해서 저장될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기능을 해요. 리미트는 용량과 최대 업로드 파일 수 제한 설정, 파일 필터는 확장자랑 최대 용량 제한에 대한 설정. 여기서 용량 제한은 아니네요. 확장자만 제한하네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다음 단계로 들어갈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넘버링을 미리 해놨고요. 여기서는 에러 종류 구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아까 2번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여기에요. 이 REQ라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맨날 그 백엔드에서 사용했던 그 REQ 객체예요. 웹브라우저가 백엔드한테 전달한 요청 정보.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최종적으로 업로드된 결과 데이터가 저장돼 있을 객체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 시점에서 얘를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요. 필드 네임은 마이포토. 이거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에요. 오리지널 네임은 원본 파일 이름, 인코딩은 뭐 파일 인코딩, 마임 타입은 파일 형식. 자, 여기에서 업로드될 파일의 경로를 이 콜백이라고 하는 이 함수한테 전달을 해줘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에러 객체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업로드될 정보를 전달하면은 이 업로드될 폴더가 이 멀티파트 객체에 세팅이 돼서 거기에 파일을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경로를 역슬래시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로 문자열에 만약에 역슬래시가 들어있으면 슬래시로 바꿔라 라고 해서 정규 표현식을 걸어서 모든 기능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여기 정규 표현식을 안 쓸 거면 replace all 함수가 있죠. 여기서 역슬래시 걸고 얘를 슬래시로 바꿔라.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이 파일 객체랑 여기서 이제 콜백이라고 호출하면은 프로그램의 제어가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 전달되는 파일 객체가 그대로 여기로 한번 또 들어와요. 자, 그럼 여기서 업로드될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이 경로 값을 계속 여기서 이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콜백으로 경로 값을 주면은 그게 여기에서는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콜백에다가 그냥 이 값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달하면. 그래서 이 경로 값을 요 파일 객체한테 실어줬어요. 얘가 일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업로드될 경로를 딱 탑재시키고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파일이 저장될 이름을 만들어서 또 이 파일 객체에 탑재하고 다음 단계로 넘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폴더 경로를 만들어서 파일에 탑재하고 여기선 저장될 이름을 만들어서 파일에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계속 만들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파일 객체를 REQ한테 탑재시킬 거예요. 왜냐면 이 REQ 객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pp.js로 전달되는 개거든요.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보를 REQ에 탑재해서 앱으로 넘긴다. 이게 전체 큰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 파일 객체가 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폴더 경로가 여기 탑재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파일 네임에서 이 파일 객체를 출력하면은 업로드 dir이라는 정보가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서 탑재시켰기 때문에. 자, 이제 이 파일의 원본 이름을 가지고 확장자를 뽑아냅니다. 이걸 소문자로 바꿔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저장될 파일의 이름은요, 타임스탬프로 가져옵니다. 왜냐면 타임스탬프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름이 안 겹쳐요. 거기에다가 확장자를 결합해주면은 온전한 파일 이름이 되겠죠. 자, 이 파일 이름이 이제 이 파일 객체가 또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저장될 파일 이름을 파일 객체에 탑재하고요. 그 다음에 폴더와 파일 이름을 결합시키면은 최종 경로가 되겠죠. 그것도 탑재시키고요. 자, 근데 실제 물리적 경로랑 웹상에 표시될 URL은 다른 거예요. 물리적 경로는 .files 밑에 업로드 밑에 뭐뭐뭐뭐.png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이 들어가는데 URL은 아까 그 서브 스테이틱에 슬래시 업로드로 노출해놨죠. 업로드 밑에 뭐뭐뭐뭐.png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로드 경로와 저장될 이름을 같이 조인 함수를 겁니다. 저장될 경로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건 슬래시건 구별이 없는데 URL은 무조건 슬래시로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 조인 함수의 특징이요. 윈도우에서 쓰면은 무조건 다 역슬래시로 바꿔버려요. 그럼 URL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다시 한번 또 바꿔줬어요. 자, 요 파일 객체에 정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정보를 이 REQ 객체한테 실어줍니다. REQ.file로 해서 실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app.js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콜백으로 호출해서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코딩 하실 때 아무 결과가 안 나와도 일단 여기다가 코딩한 다음에 제이슨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보고, 제이슨 출력이 제가 주석으로 달아놓은 거랑 비슷한 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 코딩하면서 요 제이슨 값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결과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나머지 두 부분. 자, 리미트는 파일스랑 파일 사이즈랑 값으로 지정하면 돼요. 환경 설정 파일에 지정한 거는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정수로 바꿔서 걸어줬고요. 이게 아까 5였죠? 자, 그 다음에 최대 파일 용량인데 (20메가) 제한으로 걸었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값으로 지정하려면 이렇게 걸어야 돼요. 20971-520. 이게 20메가에 대한 바이트니까. 이게 계산하기 빡세잖아. 그래서 아까 설정 파일에 1024 바이트 곱하기 1024
킬로바이트 곱하기 20메가 이렇게 해서 수식을 적어놨어요. 근데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요? 문자열이라 그랬죠. 자, 자바스크립트 기본 내장 함수 중에 에발 함수의 기능. 얘는 문자열을 진짜 계산해줘요. 그래서 정수를 바꿔서 걸었어요. 자, 파일 필터. 자, 원본 파일 이름에서 확장자를 뺍니다. 그럼 .png가 나오죠? 여기서 서브 스트링 첫 번째부터 끝까지 잘라요. 그럼 그냥 png만 나오죠. 점 띄어내고. 소문자로 바꿔요. 자, 원본 파일의 이름이 png라고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환경 설정에서 건 거는 요거였죠. 파일에 있는 첨부 파일이 요 문자열 안에 속해 있는지를 봅니다. 자, 업로드 파일 필터. 환경 설정 값이 undefined가 아니면 환경 설정 파일에 인덱스 오브로 해서 얘를 줘요. 이렇게 extnam을. 이 문자열에서 얘가 등장하는 위치를 검색하고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내가 허용할 확장자 중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확장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에러 객체 만들어서 코드 500 메시지는 무슨 형식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라고 출력하고 리턴 콜백에다가 에러 객체 줍니다. 요 if문을 건너뛰었다면은 콜백에서 true를 줍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에 뭐가 전달되는 순간 얘가 흐름을 멈춰요. 자, 그 밖에 중간중간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에러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 에러 객체를 여기서 에러의 원인을 알고 싶은데 에러 원인이 간략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에러 객체가 만약에 멀터 에러의 인스턴스라면 코드 값이 리미트 파일 카운트일 때 코드 500으로 바꾸고 메시지는 이렇게 세팅. 리미트 파일 사이즈라면 이렇게 바꾸고 메시지 이렇게 세팅. 그 밖의 경우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 세팅. 그러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한글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에러를 스로우 발생시킵니다. 자, 이렇게까지 처리하면은 아까 준비했었던 그 app.js에 의해서 여기서 에러 종류를 판단하고 사용자한테 에러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구현이 완료되고 나면 일단 HTML 작업하기 전에, 왜냐면 파일 업로드 HTML은 코드가 따로 있으니까 인썸니아를 가동시키세요. 업로드가 잘 되는지 보시려면 일단 인썸니아를 가동시키세요. 자, 전송 방식은 포스트로 하고 업로드 URL 업로드 밑에 싱글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전송 방식을 멀티파트 폼으로 지정합니다. 전송 방식을 멀티파트 폼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전송하고 싶은 키하고 밸류,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키하고 밸류 텍스트 지정하는 거는 이 안에서 req.body. 하고서 값 뽑아오면 돼요. 세팅하는 건. 근데 지금 우리는 텍스트가 아니라 파일을 처리하려는 거죠. 자, 이름을 마이포토라고 줬으니까 마이포토 한 다음에 옆에 화살표 누르면 파일 선택이 가능해져요.
자, 일단 이거 다 지웠고. 자, 여기서 추즈 파일. 자, 지정해서 파일을 지정하고 샌드 시키면 자, 업로드 정보 나오고 여기 파일 등록됐죠? 만약에 엉뚱한 파일을 올렸다. 엉뚱한 종류를 지정했다. 여기 압축 파일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형식이 잘못됐다라고 뜨죠. 일단 요거 먼저까지 완성을 하시면 돼요. 자, 오전 내용 여기까지고요. 실습 시간 3시까지 드릴게요. 3시까지 중간 신호 3시에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오후에 진도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업로드까지 해서 오늘 익스프레스 끝내야 돼요. 자, 이따가 중간 신호 할 때 3시에 만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자, 중간 신호 했고요. 그 오전에 업로드를 처리하는 백엔드 페이지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파일을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파일을 어떻게 전송하는가까지 이야기해야 오늘 이야기가 그래도 일단락이 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오후에 이제 요거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수업을 조금 더 이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파일을 전송할 겁니다. 굳이 폼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인풋 타입 파일을 지정하고 이 파일에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폼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은 그때는 이 폼에 대해서 여기 이벤트는 서브밋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AJAX 전송할 거기 때문에 A싱크를 걸었어요.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를 받아서 파일스라는 프로퍼티를 복사한 다음에 콘솔로 찍어봤는데 자, 지금 이 코드에서 이벤트 주체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2.current 타겟은 이 파일 인풋 객체인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폼에 대해서 서브밋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코드는 2.current 타겟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파일 인풋을 가리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벤트 주체가 얘이기 때문에 2.current 타겟인 거지 여기는 어떤 루트이건 간에 이 파일 요소에 대한 파일스라는 프로퍼티를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가져온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로그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콘솔을 열었고 업로드 싱글.html이라고 해서 파일 하나를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럼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예요.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 안에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요 파일 객체가 지금 요거죠. 업로드된 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0번째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괄호 모양 보세요. 이게 배열을 의미하는 괄호는 아니죠. 제이슨인데 키가 0인 거예요. 제이슨인데 키가 0, 1, 2 이렇게 가요. 얘는 그냥 제이슨의 키가 숫자일 뿐이에요. 배열은 아니에요. 자, 어쨌건
요게 지금 업로드된 파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멀티 업로드가 아니라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개가 탑재되어 있을 경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얘는 항상 원소가 한 개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가져오지 말고 그냥 인덱스가 0인, 키가 0인 항목만 가져옵니다. 제이슨이기 때문에 파일스 때 인덱 키가 0인 거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는 요 키 이름이 변수 이름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열처럼 접근한 거죠. 이때는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항목에 단일 파일 정보를 이렇게 출력하게끔 했고요. 자, 백엔드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 파일까지 포함했을 때 폼 데이터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append 함수로 키하고 value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인풋 태그로 치면은 여기가 인풋의 name이에요. value는 사용자 입력값.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를 쭉 추가해서 보내면 돼요. 그 중에 파일 객체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제 엑시오스로 쏩니다. 자, axios.post로 보냈고, 아까 준비했던 이 정보들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더스 열고 컨텐트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걸어주면은 얘가 백엔드한테 이제 이 폼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보내요. 그 중엔 파일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얘는 파일을 받아서 업로드 처리를 하고 출력되는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담습니다. 가져오는 결과를요. 그래서 출력을 해봤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그 인썸니아에서 확인했던 결과가 제이슨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제이슨 정보로 업로드된 파일의 정보가 이렇게 쭉 출력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받아서 다른 거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고 요 URL 값, 이 값을 img 태그에다가 넣어주면 된다고요. img src에다가 특성 따옴표 열고 값 넣어주고 따옴표 닫고 해서 값을 넣어주면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아까 위쪽에 미리 보기를 출력할 div 태그가 났거든요. 자, 걔를 객체로 준비하고 이미지 태그 create 엘리먼트 해서 클래스 css 미리 준비해 놨어요. 클래스 준비하고 그리고 set attribute에 백엔드한테 전달받은 업로드 결과 중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 같이 덧붙여줘서 미리 보기용 div에다가 이 img 태그를 출력해주면 업로드가 끝납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완성해서 가지고 계시면 내일 여기에서 살짝 수정을 해서 멀티 업로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까지 진행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최종 완성 때까지 한 4시까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 프로젝트 시간은 제가 한 2시간 조금 넘게밖에 못 드리네요. 뭐 그 시간도 이제 나름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실습해서 완성해 놓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